어떠세요? 이렇게 막 뭔가 빨리빨리 막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요즘? 별로 안 느껴지시나 본데요. 뭐 개인적으로 아니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IT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형태에서의 IT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빠른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은 그러니까 소위 모놀리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CPU를 더 갖다 장착을 하고 메모리를 확장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처음에 설치하고 구성하고 서비스를 일단 시작하면 건들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생길까봐 조바심이 나긴 하지만 하여튼 계속 유지를 하는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형태였습니다.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요즘 뭐 언급이 많이 되는 회사들 뉴 스타일 오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회사들은 다 이런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토스케일이라고 하죠. 필요할 때 사용자들이 몰리면 바로바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해서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뭐 수가 줄어들면 또 서비스를 뭐 디프로비저닝 할 수도 있고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스케일 방식도 스케일업이 아니고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뭐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을 해서 이렇게 분산 처리 서비스 자체도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각각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어떤가요? 과거에는 한번 업데이트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셧다운 한다고 공지하고 패치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냥 뭐 성능의 개선 혹은 기능의 개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날 뭐 하루에 수차례씩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모 고객사에서 가트너가 얘기하는 바이모달 IT 형태로 이제 트래디셔널한 애플리케이션, 트래디셔널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형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형태 두 가지로 표준화를 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었죠. 비용 절감도 있었고 운영 효율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는데 하다 보니 두 가지의 사일로를 운영하는 거, 뭐 사일로의 수를 둘로 줄이긴 했지만 인프라스트럭처는 굳이 다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지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으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 즉 전통적인 일단 시작되면 유지하는 게 최우선인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바로 프로비저닝하고 바로바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필요하면 용량을 확장을 온라인 중에 확 시켜버리고 이런 형태의 민첩한 애플리케이션 형태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지원하려면 어떤 특성이 필요할지 혹은 반대로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크게 네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공유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도입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소위 오버 프로비저닝하고는 그 피크치를 대비해서 사이징을 해놓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소요기간, 그러니까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 비즈니스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누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느냐의 경쟁인데 지금까지는 우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연계시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죠. 그거를 바로바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급 속도라고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 아마존에 들어가서 가상머신 하나 리퀘스트해서 받아서 사용하는데 수분이면 되죠. 이제는 그것을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비저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업데이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쉽게 아주 원활하게 자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볼 수 있고, 그 데브옵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데브옵스에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역시 데브옵스에서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라고 하는 개념,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 심지어는 한 줄의 코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원라인업 코드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서버의 수가 10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이징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치를 대비해서 사이징을 해놓고 장비를 구매해놓고, 피크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대기 상태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서버가 1000만 대에 일어나는 거죠.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구축을 합니다. 뭐 서버 필요하고 스토리지 필요하고 네트워크 필요하고 피크치에 대비해서 이만큼을 다 구매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리소스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피크치에 갖다 쓸 리소스를 공통의 풀에서 갖다 쓸 수 있다면, 유연하게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으면 이만큼은 아예 초기에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비용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를 했더라도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HP가 유동자원 풀, 그러니까 플로이드 리소스 풀이라고 부르는 그런 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어떠한 워크로드가 리퀘스트 할 때 바로바로 프로비저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 도입하는 비용 자체를 약 30%를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서버들 쫙 이제 렉에다가 쌓아서 장착을 할 때 렉 상단에 TOR 스위치를 거의 대부분 이제 장착을 해서 구성을 하는데, TOR 스위치 필요 없게 또 관리 소프트웨어를 올릴 하드웨어 리소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비용을 추가로 17%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8일 만에 서비스 새로 시작할 수 있으신가요? 뭐 평균 28일 걸린다고 모처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기간은 이제 구매해서 배송되는 시간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배송 이후에 렉에 장착을 하고 뭐 설치하고 구성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결국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까지 28일 보통 걸린다고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8일이면 굉장히 프로세스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이는데,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인텔리전스는 하드웨어 리소스 풀에 있는 리소스들을 거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처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일 서버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처럼 뭐 서버는 뭘 쓰고 스토리지 뭘 쓰고 네트워크 뭐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렉에 어떻게 장착을 해서 케이블링,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기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냥 가상머신 만들듯이 바로 템플릿 선택해서 설치 버튼 클릭하면 그 템플릿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할당되어 있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져다가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럼 모바일 템플릿 선택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설치 버튼 클릭하면 바로 프로비저닝 돼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뭐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반대로 선택하고 제거하면
그냥 사용하던 리소스를 풀에다 반납을 하고 제거가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싶다. 클라우드 템플릿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설치합니다. 운영하는데 클라우드에 리소스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 풀에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 중에 쉽게 확장이 깜깜한 사이에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확장할까요? 또 확장이 쭉 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트 노드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컴퓨트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해 놓고 그 컴퓨트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처럼 하이퍼바이저 설치하고 스토리지 연결해서 등록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적용하고 다시 클라우드 스택 쪽에다가 등록하고 이런 절차 다 자동화가 돼서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프로비전을 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제너럴리스트가 수분 만에 이러한 환경들을 아주 쉽게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운타임 중에 상당 부분이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 간의 상호 호환성을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휴먼 에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하려면 예를 들어 서버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서버 펌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문제였나요?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OS에 있는 드라이버는 어떠며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펌웨어의 호환성은 어떻고 센 스위치하고는 어떻고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다운타임 갖는다고 공지 보내고 조심스럽게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럴 때 패치를 하게 되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인텔리전스가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전체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동작을 할지 어떻게 상호 호환하는지를 다 인지하고 있다면 이거를 한 방에 쉽게 쫙 전체에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이중화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롤링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한쪽 업그레이드 할 동안 다른 쪽으로 페일 오버 시켰다가 다 끝나면 반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동작 자체를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업데이트할 이미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이미지만 업로드해서 적용하면 쉽게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 패키지 필요했었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패키지로 한 단계로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개발자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프로비저닝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개발자가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한데 테스트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게 필요한데 서버 팀에 요청해서 할당받고 스토리지 팀에 요청해서 할당받고 이게 굉장히 많은 로드블럭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리퀘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바로 어사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환경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게 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개발자가 과연 각각 프로비저닝 해야 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각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필요하면 이 스크립트를 돌려서 프로비저닝을 리퀘스트를 하라. 이 스크립트를 짜는데 각 컴포넌트별로 굉장히 많은 스크립트를 짜고 서로 잘 호환성 있게 동작을 하는지 잘 검증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이것을 한 줄의 코드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REST API를 통해서 개발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관리 툴 혹은 개발 툴에서 직접 이 코드 한 줄 집어넣으면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50시간 걸리던 걸 한 줄 입력하는데 여기 수분이라 했는데 수분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 개발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비저닝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연의 임무, 개발을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세 가지 설계 원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여러 워크로드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루이드 리소스 풀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플루이드 리소스 풀을 소프트웨어 개체처럼 쉽게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인텔리전스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유니파이드 API라고 부르는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한 줄의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한 줄의 코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유니파이드 API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두 가지 형태의 트래디셔널한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시너지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대표적인 5가지 컴포넌트가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컴포넌트들을 다 담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하우징 개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 관리를 하기 위한 컴포저라는 컴포넌트, 이미지 스트리머, 그리고 컴퓨트 모듈, 큰 컴퓨트 모듈, 더 큰 컴퓨트 모듈, 이런 것들을 다 앞쪽에 전면에 장착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 스토리지 모듈을 컴퓨트 모듈과 함께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패브릭 모듈들을 장착을 하고, 각 프레임을 연결하는, 그리고 관리 모듈이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레임 링크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중화되어 있고, 냉각을 위해서 팬, 전원 공급 장치, 이 프레임 안에 풀로 장착이 되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안의 컴포넌트들은 이제 미드 플레인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미드 플레인은 현재의 데이터 처리 속도, 이게 이제 지금 20Gbps CNA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데, 향후에 그 속도가, 밴드위스가 더 많이 필요할 때까지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HP의 더 머신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머신이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포토닉스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포토닉스를 장착할 수 있게 향후에 제품화되면 장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밴드위스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적인 인텔리전스의 핵심, 인텔리전스 역할을 하는 이제 컴포저라는 이제 관리 모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듈이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에 장착이 되어 있는 각 모듈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프레임 하나에 꽂혀 있지만 최대 21개의 프레임까지를 연결을 해서, 21개의 프레임이면 CPU 수로 치면 10,000코어까지는 장착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하나의 관리 도메인으로 묶어서 전체를 하나의 플루이드 리소스 풀로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컴포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저와 함께 이제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 이미지 스트리머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미지 스트리머는 과거 방식대로라면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서는 OS 설치하고, OS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구성하고,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만 서버가 프로비저닝 되고 준비돼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냥 마치 가상 머신을 템플릿에 만들어 놓고 복제하듯이, 클로닝 하듯이 이미지를 사전에 구성해 놓고 그 이미지로 각 컴퓨터 모듈들을 바로바로 부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또 다른 OS가 필요하다, 베어메탈 리눅스 혹은 컨테이너 이네이블드 리눅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풀에 있는 컴퓨터 모듈을 바로 부팅해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스테이트리스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테이트리스 컴퓨팅은 서버에 그 어떤
정보가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맥 어드레스, 시리얼 넘버, UUID, 월드와이드 네임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하드웨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폴트가 나서 하드웨어를 교체를 했다. 그러면 맥 어드레스 바뀌니까 네트워크 정보가 다 바뀔 거고, 월드와이드 네임이 바뀌니까 조닝 다 다시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작업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 논리적인 개체로 추상화를 시키는 것을 스테이트레스 컴퓨팅이라고 하고, 그거를 서버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과거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OS를 내장 디스크에 설치를 해놓으면 서버 프로파일로 다 앱스트랙션을 해놨어도 OS는 다시 설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미지 스트리머를 통해서 OS를 스트리밍 받게 되면 프로파일에다가 OS 정보뿐만 아니고 OS 자체도 같이 매핑을 시켜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 폴트 시 교체를 하면 이제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파일을 다시 매핑만 시켜놓고 부팅하면 바로 기존 환경 그대로 사용 가능한 거죠. 하드웨어 리소스가 더 필요하다. 2소켓짜리를 사용하다가 4소켓짜리가 필요하다. 서버 프로파일, 동일한 OS 정보까지 담고 있는 서버 프로파일을 더 큰 컴퓨터 모듈에다 매핑을 시켜주면 리소스를 그대로 더 확장시켜서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컴퓨터 모듈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분산 환경으로 가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2소켓, 이제 X86 2소켓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 하프화이트 모델과 그리고 트래디셔널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혹은 클라우드 형태로 구현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4소켓, 그리고 하이엔드 E7 프로세서를 장착을 한 브로드웰 CPU를 장착한 4소켓 모델,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사실 기존에 봐오던 그런 X86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구조가, 아키텍처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 OS에 대한 호환성. 만약에 아키텍처가 바뀌게 되면 OS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OS에 대한 호환성과 애플리케이션을 재구성할 필요 없이, 리컴파일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컴퓨터 모듈은 기존 아키텍처를 유지하고 대신에 새롭게 리프레시를 한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뒷단에 장착되는 네트워크 패브릭 모듈입니다. 여기에 3개의 프레임을 쌓아놓은 형태의 구성입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블레이드를 예를 들면 블레이드 셰시를 3개를 렉 안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려면 각각의 버추얼 커넥트가 인클로저가 장착이 되고 렉 위에는 TOR 스위치를 통해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제공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터 세틀라이트라는 구성을 추가를 해서 버추얼 커넥을 통해서 각각의 프레임을 하나의 패브릭 도메인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프레임에 장착이 되는 모듈이더 하더라도 다 마스터를 통해서 통신이 되기 때문에 추가의 TOR 스위치를 놓을 필요 없이 마스터에서 바로 업링크로, 그러니까 코어 스위치 혹은 EOR 스위치로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렉 하나가 전체 하나의 패브릭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런 구성을 과거에도 사용하는 방식이 있긴 했었는데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각 컴퓨터 모듈마다, 서버마다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로 묶다 보니까 밴드위스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시너지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제로, 그러니까 카드의 속도를 항상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풀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모듈입니다. 이런 인클로저에 장착이 되는 형태로 사용하는 서버의 타입들이 내장 디스크를 많이 못 꽂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형이다.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형태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았었죠. 내장 디스크
용량이 작아서. 그런데 스토리지 모듈을 프레임 안에 장착을 하고 이 드라이브들을 각각의 컴퓨터 모듈로 자유자재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디스크가 많은 컴퓨터 모듈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도 이 시너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스 형태로, 다이렉트 어태치 형태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모듈 간에 혹은 프레임 간에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또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면 또 쉽게 공유를 해서 외장 스토리지, 외장 공유 스토리지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디셔널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센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올 프레시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3파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뿐만 아니고 컴포저에서 다 하나의 리소스 풀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스토리지 모듈을 몇 개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장착하면 10대의 컴퓨터 모듈이 스토리지 모듈 하나에 꽂힌 40개의 드라이브를 할당받아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게는 200개의 드라이브를 하나의 컴퓨터 모듈에 다 할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0개의 드라이브를 계산을 했더니 767TB를 내장 디스크로 쓸 수 있는 거죠. 저 정도의 용량을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투유에 한 노드 들어가는 큰 대형 서버, 렉 서버를 사용해도 저 정도 용량이 나오기는 어렵죠.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모듈, 그런 워크로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IT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추세가 대부분 소위 잘 나가는 회사들은 IT가 리드하는, IT가 비즈니스를 리드하고 IT 자체가 비즈니스인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먼저 하고 잘 됐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이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이제 기다리는 이런 형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늦는 시대가 왔죠. 좀 더 빨리, 남보다 빨리 도입해서 먼저 뛰어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도입하셔서 성공하시길 기원하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